이 허드레한 것을 이 세상에 내면서 번거로운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좀 무안스럽습니다. 박하게 말한다면 시간은 근대의인의 그 한정된 자원의 한 부분인데요. 이런 자원의 한 결을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마련된 이것은 응당하게 비춰야 마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나는 얼굴들이 워낙 반가운 바도 없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다가다 만나 한 잔의 회포를 나눈 거리의 우연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요. 각자는 서로 약조나해야 시생활자들의 의도된 만남이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1930년대의 이용학이 아침나절부터 할 일 없이 종로 화신가각에 나와서 많은 사람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의 악수는 하도 이 세차게 흔들려 대해서 악단 지휘자의 그 콘닥터 지휘처럼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만남으로 이제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 당시에 식민시대 언어로 커피를 커히라고 했죠. 코이나 한잔 할까 이렇게 오늘 때면 거기에 바로 호응하면서 코히보다는 그래도 탁주일배가 어떨까 이렇게 요도를 해서 그런 걸로 끼니를 걸을 요기를 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1960년대 후반 무렵 관철동 골목길에서 만난 천상병이 나 막걸리값 100원만 따고 이렇게 손을 벌릴 때 내일 줄게 오늘은 없다 이렇게 대답하면 야 너는 미래 바로구나 하고 쓰겁게 체념하던 거리의 그 정겨운 광경도 드문 노릇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그렇긴데 지금은 우연의 부재로부터 인간의 부재가 휩싸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가 누렸던 상고시대 시간의 자재는 이제 오지의 원주민의 흔적으로도 남아있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집 허공을 낸 지 3년 차입니다. 그때 다음 시집을 랩비들기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라는 이름으로 내겠다고 한 것을 이번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득 내 어떤 잠결에 와버린 다른 이름에 그냥 수순해버리고 말았지요. 시집의 면방은 어디 갔나라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또 여기에 또 하나의 그 신작인 상하시편은 이것대로 또 예정에는 들어있지 않은 특이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집이라 해서 새삼스러운 담론을 별로 내세울 나이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나 또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다는 사실이나 이런 각각 다른 미덕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를 굳이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다만 강물의 흐름을 말하는 유항, 이 전문용어 번역을 그대로 풀어놓는다면 흐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유항으로서의 강물의 너비, 깊이 그리고 그 수량은 이게 기후 현상에 따라서 가뭄, 홍수 그리고 평상의 수준 따위의 변동이 거듭되는 것에 시의 상황을 겨눈다면 엄밀하게는 다르다는 지적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시의 경지는 뼈가 바뀌는 것으로 말할 때 나의 시 현재가 과연 얼마나 뼈로서 말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또 시는 시의 고전과 과거의 누적에 종속되는 반복의 계승에 갇혀서는 안 될 때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각심을 갖지요. 또 옛 고전 시나 또 어제의 명작에 대한 그 진정한 오만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단계는 무한하다는 것, 이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시의 행위를 강물에 견딘다는 것으로 미루어 고찰할 경우 시의 존재 조건이기도 한 비유, 즉 직유나 은유, 그리고 은유의 범주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환요에 대한 나의 본질적인 의의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표현의 차원 바뀌기도 하지요. 먼저 은유는 시인의 것이 아니라 삶의 것이다 라는 중노한 명제를 나는 그 앞에 서 있고 싶습니다. 이런 명제 앞에서 시 속의 사물 재현을 혹시 사물이나 상황 대상에 함부로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전제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비유란 언제나 왜곡적이거나 영구불면의 수사법칙이 아니라 시대의 언어라는 유한한 저시성이 요구되지요. 네루다의 간명한 은유론으로 비가 하늘의 눈물이라는 거, 이 포스티노에 나오는 비가 하늘의 눈물인 것은 동서고금의 무해를 보장받지 않기도 한다는 사실, 이거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다윗에게는 정액이, 이 사람 바람을 많이 피웠으니까 정액이 밤의 눈물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이스라엘 가진 경우로부터 얼마나 고상한 것인가라는 회의와 맞서기도 하는 것이 바로 네루다의 은유론이죠.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후 증가된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옛날부터 사각모라는 환유가 널리 쓰여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한국 대학생이나 또 영국 대학생은 각각 처지가 다르기는 하지만은 등록금이라는 이런 말로 바뀌어져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죠. 시의 언어가 통속적으로 2차 언어라고 하지만 그것은 1차 언어로부터의 유리가 아니라는 것과 또 시의 언어는 근원에서의 1차 언어라는 것도 다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시의 생명이라고 할 비유의 세계에 대한 한 가닥 자비판의 여지가 없다면 은유 자체의 생명성도 면역의 기능을 기려낼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진실은 재현하는 최선의 행위인 반면 도리어 진실이나 본체의 표현의 한계나 빈곤을 초래하기도 하지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표현될 때. 그래서 비유는 궁극에서는 진실이 아닙니다. 또한 비유의 영역에는 가령 선가에서 말하는 항아리를 종 때려 울리는 종으로 잘못하는 것으로 맞닿아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 80년대 후반 어디쯤에서 내가 비유의 반발을 일으켰던 기억이
오늘에 이르러 하나의 진지한 가설로 되는 것을 뒤늦게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끝내 거울이 마음이 아니라는 것, 거울을 보면서 내 마음이 비친다는 이런 거, 이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시의 원시를 구현한다고 이렇게 하지요. 아까 1차 언어와 관련되는 시 언어를 말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일상 언어야말로 추상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1차 언어는 2차 언어의 엄마지요. 가령 사회라고 하는 소사이어티라는 이 근대 개념어가 사회는 뭡니까? 1인이 아니라 2인으로부터 시작하죠. 두 사람으로부터.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인간관계로 확대되는 구조관계로 나가죠. 이렇게 되면은 이미 이 완전히 확대되는 승화된 시 언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사회라는 말이. 또 아주 가혹한 얘기입니다만 계산한다. 계산이라는 말, 이 낱말은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물질의 질량, 행동을 지적하는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비유 언어와 일상 언어의 경계는 시의 한계의 행위로 멈추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저는 체감을 합니다. 이와 함께 바야흐로 과잉 상태로서의 상황인 이미지 자본주의 와중에서 이미지의 창조적인 옹호 문제, 무슨 의미에서는 고독한 문제죠. 이것하고 또 상상력, 흔히 개발세발로 말하는 이 상상력의 권력화에 또 통속화에 대응할 상상력의 시적인 인류학적인 지향의 문제, 이런 것 역시 시가 사회로부터의 역할 소외에 대한 여러 과제가 지금 시의 길에 널려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는 시의 거세 상태나 시의 가사 상태로부터도 살아있다는 사실은 엄연하고 유연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회색조차도 실체의 색조가 아닌 녹색이거나 다른 여러 생기 넘치는 색상의 모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회색이야말로 모든 색의 균합적 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합, 정반 합 말입니다. 나에게는 금빛이 결코 자본의 금이 아니라 생명의 극점으로서의 금으로 빛나는 것이다. 이수일과 신술의 황금이나 또는 당대 지금 거리에 저기에 있는 은행 금고 속의 금괴로부터 물질인 혼의 상태를 추출해내고 싶은 것이 금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한 금빛 물고기, 금인, 이 금인 그대로 온갖 현실의 그물을 찢고 찢어버리고 나와 유유히 헤엄쳐나가는 자유로서의 그 금빛을 아직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그물을 투과하는 금비늘 말이죠. 아울러서 상하시편에 대해서 몇 마디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머리말에서 장황하게 밝혔으므로 중언중언할 필요는 없지만, 우주 안에서는 사사로운 것이 지구상의 인류에게는 보편적인 가치인 그 사랑, 이것을 세상에 보이는 이 만용을 나는 용기로 삼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한 인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감동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대를 활짝 여는 것이기도 하지요. 세계와 자아의 모순적인 응답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